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원양어선 오룡호 침몰 사고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 그리고 정치부 황혜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평가원님 먼저 국민안전처가 신설된 이후에 처음 맞는 선박 재난 사고인데요. 그 역할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사조산업의 원양어선 오룡호가 지난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원 60명 중 7명이 구조됐지만 우리 국민을 포함해 53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상태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다시 선박 침몰 사고 소식을 듣게 되어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사조산업은 어획물 작업 중 어창 등으로 해수가 유입돼 배가 기운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당시 베링해는 바람이 초속 20m에서 파도가 또 4m까지 쳤다고 합니다. 기상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조업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배가 기울기가 시작해 침몰할 때까지 약 4시간의 여유가 있었는데도 퇴선 명령이 왜 늦어졌는지도 의문입니다. 실종선원 가족들은 본사에서 퇴선 명령을 제때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사고가 발생한 지 4시간이 흐른 1일 오후 5시까지도 전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사고가 난 장소가 해외다 보니까 주변국 또 사고가 난 지역의 관할국과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며 해외에서 국민들이 위급상에 빠졌을 때는 1차적 대응은 외교부에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안전처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 황혜영 기자가 이제 국민안전처를 출입을 하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저보다 더 사고 원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상태라 지금은 실종자 수색에 보다 주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고 원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상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조업을 한 점, 또 침몰까지 4시간가량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퇴선 명령이 늦어졌던 점, 그런 점들 외에도 침몰한 오룡호가 건조된 지 36년이나 된 노후 선박이란 점도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룡호는 1753톤급 트롤선, 즉 어망이 설치된 대형 어선인데요. 1978년에 스페인 업체가 건조했습니다. 이후 스페인에서 20년 넘게 사용해 오던 것을 2010년 사조산업이 구입해 러시아 해역에서 사용해 온 겁니다. 때문에 배의 노후화로 인해 사고가 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조 측에서는 올해 2월 오룡호가 한국 선급 안전검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노후로 인한 사고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 선급은 앞서 세월호 사태 때도 부실 검사로 도마 위에 올랐던 곳이라 실종자 가족들은 오룡호 안전검사도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발생 과정에서 국민안전처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점 또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대형 사고에 긴밀한 대응을 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컨트롤 타워가 되기는커녕 통신 타워 역할만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답답함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룡호에 문제가 생긴 사실을 가장 먼저 파악한 곳은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안전센터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양안전센터는 오룡호의 조난 신고를 접수한 뒤 외교부를 통해 러시아 측에 상황을 알리고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사고대책본부도 초반에는 해수부에 꾸려졌다가 다시 그날 밤에는 외교부로 옮겨지는 등 우왕좌왕했고 또 이 과정에서 국민안전처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계부처를 효과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안전처가 출범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 우려와 의문을 낳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관련법에서는 외교부가 주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안전처의 역할이라든지 또 명확한 업무 분장 기준 등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안전처니 뭐니 이름이나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수산 업체들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외국에서 이제 노후한 선박을 개조해 갖고 운영하고 그런 문제점도 많이 드러났죠. 네. 많은 언론에서는
그 설령 36년인 배의 노후화가 네. 그 사고 원인의 가능성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원양어선의 노후화는 매우 위험성이 심각한데요. 그 2012년 기준으로 만든 지 20년 이상 된 선박이 92.4%에 달한다고 합니다. 원양어업의 안전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노후 선박의 안전점검 없이 무례하게 운항하다 빚어진 세월호 침몰 참사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2일 YTN 보도에 따르면 2006년부터 5년간 있었던 국내 원양어선 사고 13건 가운데 10건이 그 30년 이상 된 어선에서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3건 역시 건조 20년에서 30년 된 어선에서 발생했는데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행법 개정과 선박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그리고 사조 측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YTN의 날카로운 비판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황혜경 기자, 그 세월호 참사 일어난 지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까? 세월호 참사 예. 말씀이신가요? 네. 네, 아직 그 법령이나 뭐 예를 들면은 여객선에 대해서는 그 선령을 제한하고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안전처가 탄생하고 나서도 별다른 역할을 이번에 하지 못한 점으로 미뤄서 좀 더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직 정부나 사조 측에서는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아직 많다 보니 우선 실종자 수색을 마무리한 뒤에 구체적인 사고 수습 대책이나 예방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룡호가 노후로 인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안전 실태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양어선 342척 가운데 91%인 312척이 설령이 21년이 넘는 노후선이고 또 설령이 31년에서 40년 사이인 배만 해도 전체의 31%인 106척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41년이 넘는 배도 7.6%, 26척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오래된 어선이 아직도 조업을 하고 있는 건 원양어선의 경우 설령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양어선의 경우 구입과 유지 또 보수에 엄청난 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 또 선박의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국제 협약이나 외국에서도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설령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룡호 사고로 원양어선의 설령이 문제가 되자 정부 측에서도 설령 제한은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기준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내부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의 설령은 기존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이 됐는데 이번 오룡호 사태로 원양어선에 대해서도 설령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만약 설령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노후될수록 점검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든지 또 외국의 낡은 배를 싼값에 들여와 수리해서 운영하는 그런 관행 등에 대한 제한 기준 등도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실동물 방지 및 반환을 위해 동물등록제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TV 사람을 만나다에 대한 원영아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평가원 원영아입니다. 첫눈이 내리더니 매서운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감기가 걸리기 쉬워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저희 집은 감기에 좋다는 모과청과 소화에 좋다는 매실청을 항상 준비해뒀다가 때때로 따뜻한 물에 타 마시고 있습니다. 웰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약을 쓰지 않은 신선하고 좋은 매실을 준비해 두었다가 직접 매실청을 만드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좋은 매실을 가꿨는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방송된 TV 사람을 만나다에서는 황량한 산골 마을에서 매화나무를 가꿔 질 좋은 매실을 생산해낸,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아름다운 매화 축제까지 개최하고 있는 매실 명인 홍상리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대개의 토크 프로그램이 그렇듯 사회자가 출연자를 소개하며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 장면에서는 풀샷을 이용해 사회자와 출연자 3명을 한꺼번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풀샷이었기 때문에 시청자가 출연자들과 거리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어 보였습니다. 출연자를 클로즈업해서 얼굴과 함께 이름과 나이 등의 기본 정보를 함께 보여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진솔한 이야기를 위주로 진행되었는데요. 출연자가 부산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투리를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딱딱한 표준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정감 있고 생동감 있기는 했지만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었고, 시청자를 배려한 자막이 있었다면 이해하기 더 쉬웠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의 ENG 영상에서는 출연자의 말을 표준어로 또 문법에 맞추어 세세하게 자막으로 표시해 주었는데요. 이러한 배려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출연자는 황량한 산골 마을에서 매화나무를 심기 시작해 지금의 성공을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처음에 매화나무를 심기 시작한 에피소드를 매우 진솔하고 재미있게 들려주었는데요. 시집을 낸 시인답게 매우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 돋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 매화밭의 풍경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야기와 화면의 콜라보레이션이 매우 잘 맞았고, 시청자들이 직접 매화밭에 간 듯한 착각을 하게 할 정도로 감정이입이 잘 되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매화와 매실에 관한 설명 중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청매, 홍매, 백매 등의 매화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로만 설명해 주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자막과 함께 각각의 매화를 화면으로 보여주었더라면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매실의 효능과 관련해서 관절염을 고쳤다는 출연자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조금 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과학적, 의학적 근거를 덧붙여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와 출연자가 약 13분간 스튜디오에서 이야기를 나눈 후 매실 농장의 전경을 보여주는 ENG 영상이 삽입되었습니다. 산자락에 위치한 매화마을의 풍경을 매우 사실적이고 아름답게 보여주었는데요. 이 영상을 프로그램 가장 앞부분에 보여주었더라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몰입이 더욱 수월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에서는 매화나무를 가꾸는 모습뿐 아니라 청소부 역할을 해준다는 매실 원액과 매실을 매일 먹기 위해 만든 매실 장아찌를 소개해 주었는데요. 아름다운 매화꽃과 매실뿐 아니라 그 응용까지 설명해 주어 매우 좋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성과 여성의 사회자가 출연해 프로그램을 이끌어가고 있었는데요. 사회자는 자신의 의견이나 하고 싶은 말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출연자가 더욱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고 호응을 해주며 경청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남성 사회자는 추임새와 함께 출연자의 이야기 중 자세한 부분을 이끌어냈고, 여성 사회자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묻고 싶은 질문을 곁들여 시청자를 배려한 모습이 매우 좋았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청각적인 정보뿐 아니라 시각적인 정보를 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시청자의 눈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여성 사회자의 의상과 의자의 색이 비슷해 구분하기 어려웠고, 또 붉은 계열이어서 눈을 조금 피로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TV 사람을 만나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지 유명세를 얻었거나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뒀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시청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출연자가 출연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내용 설명이 부족하거나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시청자들에게 궁금증을 낳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시청자들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좀 더 친절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3일 좋은 콜레스테롤 높여 동맥 경화 치료라는 기사에서 단백질을 주입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이는 실험 결과에 대해 전달하고 이 실험의 경과를 그래픽으로 제공했습니다. 실험 관련 자료를 그래픽으로 자세히 전달한 건 긍정적이었고, A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고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과 나쁜 콜레스테롤의 개념을 HDL, ADL과 연관지어서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이런 개념을 그래픽을 이용해 알기 쉽게 전달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좀 더 시청자 눈높이에 맞는 보도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같은 날 갑이여 성희롱을 멈추라,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는요,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교수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면 현직 서울대 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 교수의 경우 성희롱만이 아니고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일반 시청자 입장에선 두 단어의 차이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를 설명하고 법적 처리 수준도 함께 언급한다면 좀 더 시청자 친화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1일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많이 본 뉴스를 전달하며 다음 20대가 28% 최다라는 자막이 나갔습니다.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 이름과 기사 제목을 구분하는 적절한 부호가 없어서 다음 20대가 28% 최다라는 매우 어색한 기사 제목으로 잘못 이해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2일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전화 인터뷰에서 오른쪽 자막은 연구소라고 잘못 표기되었고 왼쪽 자막은 또 연구원이라고 표기됐습니다. 이처럼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자막에 틀린 글자가 자주 눈에 띈다는 시청자 지적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지난주에도 자막의 표기 오류가 여전해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웅 경남대학교 교수로부터 무분별한 TV 간접 광고와 방송의 상업화라는 제목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달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각 방송의 부당한 광고 효과 제공에 대해서 법정 제재를 오기로 했습니다. 지상파 케이블 텔레비전 등 각 방송에서 특정 업체나 제품을 광고와 다름없는 수준으로 방송한 것입니다. 불법적인 텔레비전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 속에 특정 업체의 상호나 상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 광고 효과를 노리는 행위입니다. 매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 사유 가운데 위반 사례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
간접 광고 분야입니다. 지난해 방송 심의 의결 현황을 보면은 권고 이상 944건 가운데 간접 광고 분야가 196건으로 21%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일괄적인 심의가 아니라 민원 사항과 모니터 심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위반 사항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0년 방송법 개정안에 따라 합법적인 간접 광고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락 교양 프로그램에 한하여 규정에 따른 간접 광고를 할 수 있으나 어린이 프로그램과 보도, 시사, 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 경우는 간접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고액의 광고비를 부담해야 하는 합법적인 광고에 비하면 불법적인 간접 광고는 바로 불법 무임성찰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자산이며 공적 매체인 방송 전파를 악용함으로써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 규정에는 방송은 특정 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 효과를 주어서는 안 되며 상품 명칭이나 상표, 로고 등을 일부 변경해서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광고 효과를 주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간접 광고 내용의 경우에는 시행령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심의 규정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최근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규정에 어긋나는 협찬과 간접 광고가 빈번해서 방송의 상업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갈수록 불법 간접 광고의 수단과 행태가 노골적으로 대담해지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정 상표와 상품이 노출된 장면을 희미하게 모자이크 처리해서 오히려 시선을 끌고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시청자들에게 방송 내용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시청에 부담감을 주기까지 합니다. 협찬을 빌미로 방송 프로그램을 협찬업체의 홍보용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심의 규정 위반 이전에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결코 사유재산이 아닌 공적 매체인 방송을 불법적인 간접 광고 전시장으로 악용될 수는 없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우선 간접 광고와 협찬 고지와의 개념 구분을 명확히 할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합니다. 외주 제작물의 경우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간의 합리적인 간접 광고료 분배 기준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작 종사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계도와 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송심의제도는 어디까지나 자율성을 기본 정신으로 방송사 자체 심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정과 타율에 의한 규제가 아닌 방송사 스스로 공익성과 자율적인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